최화영, 내가 막으려던 마흔의 기록 때문에 오늘 수갑 차는 거야. 마대창의 한마디가 병원 복도에 떨어진 순간 최화영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경찰은 이미 병실 문 앞에 서 있었고 김비서는 낡은 보육원 기록이 든 봉투를 들고 마대창 뒤에 서 있었는데요. 최화영은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목이 막힌 사람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은 분명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갈라진 숨으로만 새어나왔어요. 예전 같으면 이 자리에서 누구보다 먼저 소리쳤을 사람입니다.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마대창이 자신을 몰아내려고 꾸민 일이라고, 한영자가 뒤에서 판을 흔들었다고 몰아붙였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최화영은 살아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고 눈은 뜨고 있었지만 더는 누구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대창은 김비서에게서 봉투를 받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화재 사고 직후 주변 보육원으로 옮겨졌던 이름 없는 여자아이의 기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록은 대부분 지워져 있었지만 딱 한 줄은 살아 있었습니다. 목에 반쪽 펜던트 착용. 김비서는 그 문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대창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희가 오래 품고 있던 반쪽짜리 하트 목걸이. 그 뒤에는 아주 작은 글자 하나, 창이 새겨져 있었죠. 그리고 마대창의 금고 안에는 오래전부터 숨겨둔 나머지 반쪽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실이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마대창의 창, 이성실의 실. 세상에서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죽은 이성실과 마대창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록 속 반쪽 펜던트와 정숙희의 목걸이가 이어지는 순간 마대창에게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정숙희는 마흔애였습니다. 하지만 이 목걸이는 모두가 아는 공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경찰도 김비서도 산월도 홍주도 그 의미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오직 마대창만 알아본 마지막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대창은 그 자리에서 목걸이의 의미를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김비서가 찾아낸 보육원 기록과 최화영이 현재 그 기록을 막으려 한 정황만 앞세웠습니다. 최화영도 그 목걸이의 정확한 의미까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만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성혜와 염산월이 거실에서 나눈 말을 우연히 들은 뒤부터였어요. 은혜가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최화영은 손에 쥔 찻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마대창의 죽은 딸이 살아있다는 말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었습니다. 드림가의 중심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최화영이 더 불안해진 건 그 뒤였습니다. 오래전 마대창의 서재에서 봤던 사진 속 은혜의 옷에는 작은 클로버 문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에게 입혔던 베넷 저고리에도 비슷한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설마 했습니다. 우연일 수 있다고, 오래된 옷에는 그런 문양이 흔했을 수 있다고 넘기려 했죠. 그런데 성혜의 입에서 은혜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정숙희가 낡은 반쪽 목걸이를 불안하게 쥐는 모습까지 겹치자 최화영은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30년 전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마대창이 은혜를 찾기 시작하면 자신의 자리와 설인의 자리, 그리고 드림 안에서 버티던 마지막 명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챈 겁니다. 그래서 최화영은 과거를 조작한 사람이 아니라 현재 드러나는 진실을 막으려는 사람이 됐습니다. 정숙희의 목걸이를 공개적으로 빼앗는 게 아니라 보육원 기록 자체를 흐리고 김비서의 수사 동선을 막으려 했습니다. 관계자 입을 막고 누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마대창이 확신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을 흔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해가 결국 최화영 자신을 사고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녀가 김비서 차량을 무리하게 따라붙은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보육원 기록이 마대창 손에 들어가기 전에 막아야 했고 김비서가 만나는 사람이 입을 열기 전에 판을 흔들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날 최화영이 막은 건 진실이 아니라 자기 도망길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영자의 집 앞에서도 다른 폭발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강남봉은 채화영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영자를 찾아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체면부터 챙겼을 사람인데 그날은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못한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자신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남자로 봤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채화영이 무너지면 자신도 같이 무너진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강남봉은 거의 비는 얼굴로 잘못했다고 했고 다시 받아달라고 매달렸습니다. 한영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미련이 남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늦게 돌아온 사람을 보는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받아줘? 아니, 이제 이혼해줄게. 강남봉의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은 더 잔인했습니다. 한영자는 그가 이혼해달라고 매달릴 때는 해주지 않았지만 이제 다시 받아달라고 하니 이혼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제 강남봉이 한영자에게 아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강남봉은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원할 때는 이혼을 못했고 이제 버티고 싶을 때는 내쫓기게 됐습니다. 가족도 잃고 직장도 흔들리고 채화영이 약속한 미래도 사라졌습니다. 더 비참한 건 명예였습니다. 그가 지키고 싶다던 교수 자리, 집안의 체면, 자기 이름의 마지막 껍데기까지 전부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서류를 밀어놓았습니다. 이혼 서류, 위자료 청구 자료, 학교 징계 관련 문건, 그리고 강남봉이 채화영에게 보낸 메시지 출력본이었습니다. 강남봉은 자신도 속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영자는 그 도망길을 막았습니다. 강남봉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채화영에게 속은 게 아니라 속고 싶어서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채화영이 자신을 필요로 할 때마다 달려갔고 한영자의 자존심은 밟았고 가족은 뒤로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화영이 무너지자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 뒤로 숨으려 한 겁니다. 한영자는 더 이상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강남봉에게는 가장 무서운 벌이었습니다. 한영자의 복수는 소리치지 않아서 더 세게 박혔습니다. 이 장면은 채화영의 몰락과는 다른 방향의 응징이었습니다. 채화영은 경찰 앞에서 말문이 막혔고 강남봉은 한영자 앞에서 인생의 문이 닫히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마대창은 성애가 남긴 말 때문에 서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처제는 은혜가 살아있을지 모른다고 했고 화재 사고 주변 보육원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대창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김비서를 불렀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화재 사고 근처 보육원부터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날 구조된 여자아이들, 이름이 바뀐 아이들, 보호자 불명으로 넘어간 기록까지 전부 확인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김비서는 놀랐지만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마대창이 덧붙인 말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 일은 아무도 몰라야 하고 김비서와 마대창 둘만 알아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은혜가 살아있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은혜가 살아있다면 그 아이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 누군가가 아직 드림가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김비서는 길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보육원 관계자들을 만나고 폐쇄된 시설 목록을 뒤지고 당시 화재 사고 뒤 아이들이 옮겨진 임시보조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기 전 마대창에게 짧은 보고를 올렸습니다. 기록이 지워진 아이가 하나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마대창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름은 없었습니다. 나이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징란에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반쪽 펜던트, 그리고 왼쪽 어깨 뒤 작은 화상 흔적. 그 순간 마대창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김비서에게 목걸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쪽 목걸이는 그에게만 의미가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속으로 확신이 커졌습니다. 정숙희가 왜 그 목걸이를 품고 살았는지, 왜 잃어버릴까봐 아이처럼 불안해했는지,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아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섬뜩한 건 김비서의 움직임을 채화영 쪽에서도 눈치채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채화영은 공식 자리에서 밀려났어도
사람을 심어놓는 습관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김 비서가 오래된 보육원 기록을 확인한다는 말이 들어오자 채화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음엔 마대창이 성혜의 말을 듣고 단순히 확인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보육원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사태가 달라졌습니다. 그곳은 이름이 사라질 수 있는 곳이었고 죽은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채화영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기록 담당자를 만나게 하고 보육원 창고에 남은 오래된 장부가 있는지 확인하게 했고 김 비서가 누구를 만났는지도 알아보게 했습니다. 자신은 뒤에 숨어 있었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늘 그렇듯 다른 사람의 약점이었습니다. 염산월은 가장 먼저 흔들렸습니다. 산월은 입으로는 이제 이런 일 싫다고 했지만 채화영은 그녀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사진, 돈 문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드림가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 채화영은 그 약점을 눌렀습니다. 김 비서가 누구를 만나는지 보육원 얘기가 나오면 바로 알려달라는 식으로 산월을 몰았습니다. 산월은 목걸이 의미를 몰랐습니다. 마은혜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채화영이 무서워하는 이름이 있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움직였습니다. 그 한 발이 나중에 자신을 드림가 밖으로 밀어낼 거라는 건 생각하지 못한 채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다음이 핵심이거든요. 채화영은 홍주도 그냥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홍주는 준호에게 오장미와 백호의 결합을 막아달라고 부추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직접 손을 더럽힌 건 아니라고 버티고 싶었겠지만 그 말이 준호를 흔들고 이를 키웠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은 그 약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내가 준호한테 불 지핀 말 회장님이 알면 그냥 넘어갈까? 그 한마디에 홍주의 얼굴은 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염산월이 성혜의 은혜 이야기를 흘린 일까지 겹치자 홍주는 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홍주는 채화영의 지시대로 설인에게 접근해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은혜를 찾으면 내 자리부터 흔들린다는 말. 준호를 흔들었던 홍주의 입이 이번에는 설인의 욕심을 흔드는 칼이 된 겁니다. 설인은 그 말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할아버지 곁에 있는 게 뭐가 나쁘냐고 진행 상황을 아는 게 무슨 죄냐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마대창의 서재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김 비서가 들고 오는 봉투를 힐끔 보고 마대창이 통화 중 보육원이라는 단어를 낮게 말할 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실수를 했습니다. 마대창이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내용을 설인이 먼저 꺼낸 겁니다. 보육원 기록은 왜 보느냐는 말이었습니다. 마대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설인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급하게 김 비서가 바빠 보여서 그런 줄 알았다고 둘러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대창은 그 짧은 말 하나로 알았습니다. 채화영이 설인까지 심어놓았다는 걸요. 그 순간 마대창의 마음속에서 분노보다 먼저 아픔이 올라왔습니다. 설인 역시 피해자였습니다. 채화영 손에서 자랐고 거짓된 엄마의 사랑을 진짜라고 믿고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진실을 막는 데 이용되어도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마대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김 비서에게 설인에게 흘러간 연락을 전부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몇 시간 뒤 나온 자료는 더 잔인했습니다. 채화영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김 비서가 누구를 만나는지 보라는 말, 보육원 얘기가 나오면 바로 알려달라는 말, 정숙희가 은혜로 인정되면 내 자리는 없다는 말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마대창은 그 문장들을 한 줄씩 읽었습니다. 채화영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사람의 가장 약한 곳만 골라 찔러왔던 겁니다. 한영자 쪽에서도 판은 더 세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강남봉은 살기 위해 증언하겠다고 했지만 한영자는 그 말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성해서 온 게 아니라 무서워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쓸모는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강남봉에게 보낸 메시지 속에는 그녀의 방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약점으로 움직이면 된다는 식의 문장, 마 회장은 은혜 이름만 나오면
판단이 흐려진다는 말, 준호는 피로 묻고 서리는 자리로 묶으면 된다는 말까지요. 한영자는 그 문장을 보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채화영이 가족들의 약점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보여주는 기록이었습니다. 강남봉은 자신도 몰랐다고 했지만 한영자는 그 말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 싶지 않았던 거라고 했습니다. 채화영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산월은 제대로 된 정보를 가져오지 못했고 홍주는 서린을 흔들었지만 결정적인 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린은 마대창에게 들킬 뻔했고 이강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강혁이 먼저 달려와 어떻게든 길을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강혁은 채화영이 마흔의 수사를 막기 위해 사람들을 움직이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늦게라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복길 사고도 정숙의 문제도 서린의 인생도 결국 채화영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칼처럼 쓴 결과라는 걸요. 채화영은 이강혁의 침묵을 배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강혁은 버린 게 아니라 더 이상 대신 막아주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채화영은 직접 움직였습니다. 김비서가 보육원 기록 사본을 들고 마대창에게 간다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는 사실 마대창이 흘린 미끼였습니다. 진짜 핵심 자료는 이미 다른 곳에 있었고 김비서가 들고 간 봉투는 채화영의 반응을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채화영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보육원 기록이 마대창 손에 들어가고 기록 속 반쪽 펜던트가 정숙희와 연결되는 순간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채화영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하면서도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산월, 홍주, 서린, 이강혁. 누구 하나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채화영의 눈빛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을 약점으로 묶어왔다고 믿었는데 결정적인 순간 아무도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겁니다. 사고는 그렇게 났습니다. 김비서의 차량을 따라붙던 채화영은 골목 입구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앞에서 배송 트럭이 나오고 있었고 옆에서는 오토바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멈췄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채화영은 한 손으로 전화를 누르고 있었고 눈은 김비서의 차만 쫓고 있었습니다. 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충격으로 유리 파편이 튀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잔인했습니다. 채화영은 살아남았습니다. 다만 목을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손도 움직일 수 있었고 상황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후두 손상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지만 채화영에게는 그것이 판결처럼 들렸습니다. 몸이 아니라 입이 묶인 벌. 그게 가장 채화영다운 응징이었습니다. 마대창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채화영은 필사적으로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종이를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경찰은 의료진 입회 아래 필담 조사를 준비했고 채화영은 떨리는 손으로 조작이라고 썼습니다. 마대창은 그 글자를 보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작이면 왜 김비서 차를 쫓았느냐는 질문 하나로 채화영의 손은 다시 떨렸습니다. 마대창은 이어서 그녀가 막으려던 건 목걸이가 아니라 화재 사고 뒤 살아남은 여자아이의 기록이라고 짚었습니다. 그 말에 채화영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마대창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록 속 반쪽 펜던트가 누구 것인지 자신은 안다고 말했습니다. 채화영은 입을 벌렸습니다. 아니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늘 가장 큰 자백처럼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간 한영자는 강남봉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척했습니다. 증언하라는 말에 강남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화영이 자신에게 뭐라고 했는지, 어떻게 자신을 이용했는지 다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학교 문제만은 막아달라는 부탁을 붙였습니다. 한영자는 그 순간 그의 본심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강남봉은 끝까지 자기 자리 걱정이었습니다. 한영자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깨끗한 이혼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위자료, 상간, 학교 징계까지 전부 같이 갈 거라고 했습니다. 강남봉은 입을 벌렸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채화영은 잡혀갔고 한영자는 돌아섰고 교수 자리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도 직장도 명예도 다 잃고 쫓겨나는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본 순간 강남봉은 정말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전엔 한영자가 화를 내도 결국 자신을 놓지 못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오래 산 세월이라는 이름으로, 준호라는 이름으로 어떻게든 붙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영자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영자는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짧은 말에 강남봉은 문 밖으로 밀려난 사람처럼 굳었습니다. 한영자는 마지막으로 그가 잃은 건 자신이 빼앗은 게 아니라 강남봉이 채화영에게 갖다 바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남봉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채화영에게 버림받은 남자가 아니라 한영자에게 끝난 남자가 되었다는 걸요. 이 장면은 채화영이 무너지는 또 다른 길이었습니다. 한영자는 강남봉을 버리면서 동시에 그의 입을 증거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대창은 병원에서 바로 드림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산월과 홍주 그리고 설인을 불러야 했습니다. 채화영이 직접 손을 대지 않고도 사람들의 약점과 욕심을 이용해 마흔의 수사를 막으려 했다는 정황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산월은 김비서의 동선을 채화영에게 흘렸고 홍주는 설인의 불안을 찔렀고 설인은 마대창 주변에 머물며 보육원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대창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했습니다. 산월은 제대로 알고 한 일이 아니라고 버티려 했고 홍주는 설인을 걱정해서 한 말이었다고 빠져나가려 했지만 김비서가 정리한 녹취와 메시지 앞에서는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산월은 약점이 잡혀 움직였고 홍주는 욕심으로 설인의 불안을 건드렸습니다. 그 모든 움직임은 결국 마대창이 가장 조심스럽게 찾고 있던 딸 마은혜의 흔적을 막는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마대창은 더 이상 두 사람을 들임과 안에 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월과 홍주가 내쫓기는 장면은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했기 때문에 더 냉정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이 드림가 안에서 누리던 작은 통로와 영향력은 그날 모두 끊겼습니다. 채화영이 사람들의 약점으로 만들어 놓은 작은 칼들이 하나씩 부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산월과 홍주가 나간 뒤 마대창은 처음으로 혼자 남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분노가 먼저였는데요. 딸을 찾는 길을 막은 사람들을 정리하고 채화영의 수족을 잘라내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재 문이 닫히고 주변이 조용해지자 분노가 빠진 자리에 너무 늦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은혜가 살아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은 이제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었습니다. 정숙희가 품고 있던 반쪽 목걸이, 보육원 기록 속 반쪽 펜던트, 그리고 마대창의 금고 안에 남아있던 또 다른 반쪽까지 모든 조각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숙희가 바로 마은혜라는 사실을요. 마대창은 금고에서 꺼낸 반쪽 목걸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조각에는 실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숙희가 지켜온 조각에는 창이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마대창의 창, 이성실의 실. 죽은 아내가 어린 딸에게 남기려 했던 두 글자가 오랜 세월 떨어져 있다가 이제야 다시 만난 겁니다. 그런데 기쁨보다 먼저 올라온 건 미안함이었습니다. 자기 딸이 살아있었는데 정숙희라는 이름으로 반찬가게에서 살아왔는데 자신은 너무 오랫동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마대창은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늦게 딸을 알아본 아버지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던 약한 얼굴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버틸 수 없었습니다. 딸을 찾았다는 기쁨보다 딸을 찾지 못했던 세월의 죄가 더 크게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오장민은 그런 마대창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제야 알아봤느냐고, 엄마가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 왜 아무것도 몰랐느냐고 묻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눈앞의 마대창은 회장이 아니라 딸을 잃었던 아버지였습니다.
오장미는 정숙희를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지 말아달라는 마음만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엄마에게 진실은 기쁨보다 먼저 공포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대창도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방식대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은 설인이었습니다. 마대창은 설인을 바로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설인도 채화영에게 이용당한 아이였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용당했다는 말만으로 끝낼 수도 없었습니다. 설인은 준호도 원했고 드림도 자기 몫이라고 믿었고 오장미가 돌아온 뒤 자기 자리가 흔들린다고 느꼈습니다. 채화영은 바로 그 불안을 이용했습니다. 마대창은 설인이 왜 보육원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 했는지 물었습니다. 설인은 한참을 버티다가 결국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었다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면서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설인은 완전히 악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불안을 지키기 위해 정숙희의 진실이 밝혀지는 길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 선은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마대창은 설인을 당분간 외국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설인에게는 버림처럼 들렸지만 마대창에게는 불리였습니다. 채화영의 말과 홍주의 속삭임, 드림이라는 이름과 준호를 향한 미련이 계속 설인을 흔든다면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쫓는 게 아니라 채화영에게서 떼어놓으려 한 겁니다. 설인은 그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자신만 밀려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숙희가 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온 것도 아니고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이해한 것도 아니었지만 정숙희는 설인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잘못하고 흔들린 순간에도 딸로 받아주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설인은 무너졌습니다. 채화영은 자신을 붙잡는 척하면서 이용했고 정숙희는 자신을 품어주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설인은 떠나기 전 정숙희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과를 하러 온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겁이 더 컸습니다. 정숙희가 자신을 미워할까봐, 오장미가 자신을 밀어낼까봐, 마대창이 정말로 자신을 드림가에서 지워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정숙희는 설인을 보자 평소처럼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 다정함이 오히려 설인을 더 울게 만들었습니다. 설인은 자신이 정숙희가 돌아오는 게 무서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정숙희가 40애가 되면 오장미가 더 큰 자리를 갖게 되고 자신은 또 밀려날 것 같았다고요. 그 고백은 변명이기도 했지만 처음으로 자기 욕심을 인정하는 아픔이기도 했습니다. 정숙희는 완전히 또렷한 말은 못했지만 무서워도 나쁜 말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장미도 딸이고 설인도 딸이라는 마음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오장미도 그 자리에서 마음이 풀렸습니다. 설인을 미워하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지만 정숙희가 두 딸을 동시에 품는 모습을 보자 끝까지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장미는 설인에게 도망치는 사람처럼 떠나지 말고 다시 돌아올 생각으로 가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설인은 처음으로 오장미를 미워하는 얼굴이 아니라 같은 엄마를 가진 자매의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상처가 다 풀린 건 아니었지만 완전히 등 돌린 관계도 아니게 됐습니다. 채화영은 병실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산월과 홍주가 내쫓겼고 설인이 외국으로 보내진다는 말은 채화영에게 마지막 카드가 사라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달라는 손짓을 했고 떨리는 손으로 설인을 불러달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종이는 모성의 호소가 아니라 또 다른 지시로 받아들여졌고 경찰은 그것마저 증거 봉투에 넣었습니다. 채화영은 그때 처음으로 진짜 고립을 느꼈습니다. 목소리를 잃은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강혁은 더 이상 달려오지 않았고 강남봉은 한영자 앞에서 끝났고 산월과 홍주는 잘려나갔고 설인마저 채화영의 영향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약점으로 묶어왔다고 믿었던 채화영에게 그 줄들이 하나씩 끊어지는 장면은 수갑보다 더 큰 벌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 앞에 한영자가 나타났습니다.
한영자는 강남봉의 진술서와 이혼 서류를 들고 있었지만 이번에도 크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채화영을 더 압박했습니다. 한영자는 강남봉이 끝났고 산월과 홍주는 쫓겨났고 서리는 떠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누구의 약점으로 버틸 수 있느냐는 말은 채화영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채화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한영자는 채화영이 사람들의 약점으로 만든 판이 이제 그 사람들의 입으로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 확인시켰습니다. 채화영은 눈빛만으로 버티려 했지만 그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부리던 사람들이 하나씩 돌아서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영자의 복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남봉은 여전히 자기 살 길을 찾으려 했습니다. 증언하겠다고 하면서도 학교 문제만큼은 막아달라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한영자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말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남봉은 남편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채화영에게 버림받고 숨을 곳을 찾으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한영자는 그를 다시 받아주는 대신 증언자로만 남겼습니다. 강남봉은 결국 채화영이 은혜라는 이름을 마대창의 약점으로 이용했다는 메시지까지 넘겼습니다. 그 순간 강남봉은 남편도 교수도 채화영의 남자도 아닌 증인으로만 남았습니다. 그 자료는 곧바로 마대창에게 전달됐습니다. 채화영이 30년 전부터 모든 진실을 알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은혜라는 이름이 마대창에게 어떤 상처인지 알고도 그것을 권력의 도구로 쓰려 한 건 분명했습니다. 마대창은 그 자료를 고발 자료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강남봉의 학교 문제도 법대로 가게 했습니다. 한영자의 이혼 복수와 마대창의 응징이 같은 방향으로 맞물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남봉은 가족도 직장도 명예도 잃고 채화영과 함께 추락하게 됐습니다. 오장미는 정숙혜 곁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를 찾는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민낯을 드러낼 줄 몰랐습니다. 산월과 홍주는 욕심 때문에 무너졌고 서리는 자기 자리 때문에 흔들렸고 강남봉은 비겁함 때문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채화영이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정숙희가 쥐고 있는 반쪽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물건은 공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마대창만 알아본 그리고 정숙희 몸이 평생 지켜온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정숙희는 목걸이를 만지며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장미는 엄마의 손을 잡고 이제는 자신이 지키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에 정숙희는 아이처럼 안심했습니다. 과거에는 빼앗겼지만 이번에는 지켜낸 겁니다. 이름도 목걸이도 딸도요. 그날 밤 정숙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자꾸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 냄새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공포였습니다. 뜨거운 공기, 다급한 발소리, 손에 꼭 쥐고 있던 작은 목걸이, 그리고 자꾸 멀어지던 어떤 목소리. 정숙희는 그 조각들을 붙잡으려는 듯 목걸이를 손에 쥐고 웅크렸습니다. 오장미는 그런 엄마 곁에 앉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숙희는 겁을 먹고 아이처럼 매달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손끝은 떨렸지만 눈빛이 어딘가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방, 잃어버린 이름, 잃어버린 사람들을 아주 천천히 찾아가는 눈빛이었습니다. 정숙희는 목걸이 뒤에 글자를 처음으로 입 밖에 냈습니다. 창, 그리고 실. 그 말은 완전한 기억은 아니었지만 닫힌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어서 누군가 이걸 꼭 쥐고 있으라고 했다는 기억 잃어버리면 아버지가 찾지 못한다는 말이 아주 흐릿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름보다 먼저 감각이 돌아왔고 얼굴보다 먼저 목소리가 돌아왔고 과거보다 먼저 마음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대창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고 싶었지만 쉽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정숙희가 놀랄까봐, 자신을 보고 기억이 더 엉킬까봐 한 걸음도 쉽게 떼지 못했습니다. 정숙희는 고개를 돌려 마대창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그가 울었는지를 먼저 알아봤습니다. 딸은 아직 그를 아버지라고 또렷하게 부르지 못했지만 그의 눈물을 먼저 알아본 겁니다. 정숙희는 목걸이를 만지다가 숙희가, 아니 은혜가 많이 울었다는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정숙희 입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아주 오래 닫혀있던 문이 열린 겁니다. 마대창은 딸을 부르고 싶었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늦었고 이제는 급하게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희는 그 이름을 듣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이 따뜻하다는 듯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주 조심스럽게 마대창이 아버지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대창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마대창은 자신이 정숙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받아주었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는 마음이 말보다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정숙희는 눈물을 흘렸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장민은 두 사람 곁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이름이 돌아오고 잃어버린 아버지가 돌아오고 잃어버린 시간이 조금씩 제자리로 오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경찰서로 옮겨진 최화영은 필담 조사 앞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모른다, 조작이다, 마대창의 음모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단어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산월의 진술, 홍주의 녹취, 서린에게 보낸 메시지, 강남봉이 넘긴 문장, 김비서 차량을 쫓다 사고가 난 정황까지 하나씩 쌓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은 최화영이 왜 화재 사고 주변 보육원 기록을 확인하려 했는지 물었습니다. 최화영은 곧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숙희가 마흔의 가능성이 드러나는 걸 막으려 한 것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졌을 때도 최화영은 너무 빠르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의 반응이라기보다 들키기 싫은 사람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강혁은 유리창 너머로 그 조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완전히 돌아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최화영을 향한 오래된 감정, 강준호를 향한 죄책감, 자신이 해온 일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대신 뒤집어 쓰지 않겠다는 것. 한영자는 그런 이강혁에게 이번에도 모른 척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강혁은 이번만큼은 아니라는 뜻을 보였습니다. 이강혁은 최화영이 보육원 기록 담당자에게 사람을 보낸 사실, 김비서 동선을 캐라고 지시한 사실, 서린의 불안을 이용하려 했던 정황까지 자신이 아는 만큼 진술하기로 했습니다. 한영자는 그 말을 쉽게 믿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말은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똑바로 말해야 한다는 압박을 남겼습니다. 이강혁도 더 이상 그림자로만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대창은 경찰서로 가기 전 김비서에게 다시 지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최화영이 현재 막으려 한 일을 법대로 처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보육원 관계자 입막음, 김비서 동선 추적, 산월과 홍주를 움직인 일, 서린을 자신의 주변에 심은 일까지 전부 정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과거만큼은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이 중요하다고 해서 정숙희의 마음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숙희는 이제 막 자기 이름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이 다시 상처가 되지 않게 이번에는 천천히 가야 했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가는 최화영은 끝까지 뒤돌아보려 했습니다. 수갑은 천으로 가려졌지만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드림가를 흔들던 여자가 사고로 목소리를 잃고 보육원 기록을 막으려다 걸리고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마저 하나씩 잃었다는 것을요. 강남봉은 집 밖으로 쫓겨났고 한영자는 이혼 서류를 손에 쥐었습니다. 산월과 홍주는 드림가에서 잘려나갔고 서린은 외국행을 통보받았습니다. 이강혁은 더 이상 최화영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서린은 떠나기 전 자기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외국으로 보내진다는 말이 처음에는 버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대로 드림가에 남았다면
또 채화영의 말에 흔들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준호를 갖고 싶다는 마음, 드림을 나누기 싫다는 마음, 오장미가 자기 자리를 가져가는 것 같다는 불안은 모두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채화영은 없는 감정을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있던 욕심을 키운 사람이었습니다. 서리는 짐을 정리하다가 서랍 안쪽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채화영이 마지막 보험처럼 숨겨둔 듯한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찢어진 이송 기록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흐릿하게 찍혀 있었고 그 뒤에는 젊은 채화영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그날 아이를 넘긴 사람이라는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채화영이 왜 이것을 숨겨두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협박용이었을 수도 있고 언젠가 위험해질 때 쓰려던 보험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 채화영이 잡혀가도 마흔의 사건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지운 사람이 아직 한 명 더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서리는 그 봉투를 들고 마대창에게 갔습니다. 자신도 채화영에게 이용당했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진실을 넘기고 싶었습니다. 마대창은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김비서도 말을 잃었고 오장미는 정숙희의 어깨를 조용히 감쌌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윤곽처럼 보였습니다. 마대창은 곧장 그 사람부터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서리는 문가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또 채화영의 도구였다는 사실은 아팠지만 적어도 마지막에는 그 도구가 아니라 증거를 넘긴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한영자는 그 사진을 보고 채화영이 잡혔지만 진짜 판은 이제 열렸다고 느꼈습니다. 마대창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채화영이 막으려던 마흔의 수사는 사고로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고 때문에 더 크게 불붙었습니다. 며칠 뒤 반찬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숙희는 아직 완전히 예전의 마흔애로 돌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겁을 먹었고 낯선 소리에 놀랐고 기억이 엉켜 아이처럼 오장미 손을 찾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처럼만 보지 않았습니다. 가게 한쪽에는 작은 의자가 하나 더 놓였습니다. 마대창이 앉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두에게 어색했습니다. 드림그룹 회장이 반찬가게 한쪽에 앉아 조용히 반찬통을 정리하는 모습은 누구에게도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마대창은 매일 조금씩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장실에서 명령하던 사람이 아니라 딸 곁에서 시간을 갚으려는 아버지처럼요. 정숙희도 처음에는 마대창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반찬통 뚜껑을 닫으며 아주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오장미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멈췄고 마대창도 손을 뻗다 말고 굳었습니다. 정숙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뒤늦게 깨달은 듯 눈을 깜빡였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대창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반찬통을 받아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른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나마 돌려받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문제가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채화영의 죗값은 아직 남아 있었고 과거 은혜를 지운 진짜 손도 더 찾아야 했습니다. 서리는 외국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고 한영자는 강남봉과의 마지막 법적 싸움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날만큼은 모두가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숙희는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고 있었고 마대창은 잃어버린 딸에게 늦은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고 오장미는 엄마를 지킨 딸로 서 있었습니다. 정숙희는 목걸이 2조각을 손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창과 실. 따로 떨어져 있던 2글자가 하나의 하트가 되었습니다. 정숙희는 그걸 조심스럽게 목에 걸었습니다. 이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마대창도 조용히 그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순간 오장미는 알았습니다. 채화영이 아무리 사람을 흔들고 이름을 지우고
약점을 이용해도 끝내 지우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알아보는 마음, 그리고 너무 늦었어도 다시 시작하려는 용기였습니다. 그날 밤 마대창은 김 비서에게 마지막으로 짧게 지시했습니다. 채화영이 현재 막으려 한 일은 법대로 처리하되 은혜의 과거는 서두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숙희가 버틸 수 있는 만큼만 하나씩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진실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방식으로 밝혀지면 안 됐습니다. 채화영은 경찰서에서 말없이 버티고 있었지만 드림가의 시간은 이미 그녀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영자는 강남봉을 끊어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서리는 떠나는 길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오장민은 정숙의 곁을 지켰고 마대창은 이제 회장이 아니라 아버지로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숙희는 잠들기 전 오장미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조금 편안한 얼굴을 했습니다. 무서운 꿈을 덜 꿀 것 같다는 말은 아주 작았지만 오장미에게는 어떤 고백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장미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이제 좋은 꿈을 꾸면 된다고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그 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따뜻한 결말이었습니다. 채화영이 만든 어둠은 아직 다 거치지 않았지만 마은혜라는 이름은 다시 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그 이름을 지운 진짜 마지막 사람을 향해 움직이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응징 드라마와 함께 해주세요.